마을의 소리가 연주되는 것 같네요. 그게 저예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을 해요. 공연은 완벽했습니다. 비엔나 무지급 헤어라인의 황금빛 홀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한유진 씨는 백스테이지에서 드레스를 벗으며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그리고 런던. 3주간의 유럽 투어 중 이제 절반을 넘긴 셈이었습니다. 유진 씨, 내일 아침 일찍 출발이에요. 공항까지 차량은 6시에 준비됩니다. 매니저 수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는 짧게 대답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 세계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한 피아니스트.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끝없는 연습과 완벽에 대한 강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새벽 5시 반 비엔나 국제공항. 프라이빗 전세기의 계단을 오르며 유진 씨는 하품을 참았습니다. 파리까지는 불과 2시간 거리. 기내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 될 터였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순조로운 비행이 될 겁니다. 기장의 밝은 인사에 유진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인승 소형 제트기 안은 고요했습니다. 수연과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매니지먼트 직원 1명, 총 4명의 승객이 전부였습니다. 이륙은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비엔나의 불빛을 바라보며 유진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쇼팽의 녹턴이 흘렀습니다. 다음 공연의 레퍼토리를 정리하던 중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승객 여러분, 잠시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기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대답하려던 순간 기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컵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짐칸이 열리며 가방들이 쏟아졌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진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쪽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체는 점점 더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고 비명소리와 기계음이 뒤섞였습니다. 고도 극강하. 충격에 대비하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끝없는 초록빛 평원이었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땅. 그 순간 유진 씨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마지막 풍경이 되는 걸까? 그리고 충격이 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세상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체는 반쯤 부서진 채 초원 한가운데 처박혀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어디선가 화재경 보음이 울렸습니다. 유진 씨는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연 씨.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옆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좌석 자체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유진 씨는 간신히 벨트를 풀고 비상구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어 열자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은 지평선까지 이어진 초원이었습니다. 풀밭 위로 기체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유진 씨는 비틀거리며 소리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몇 걸음 가지도 못해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 어딘가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초원 저편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용 지프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젊은 남자,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유진 씨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있습니다. 즉시 의료 지원 필요.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하려는 순간 유진 씨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숨겨주세요, 제 신분을. 남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유진 씨의 의식은 그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를 구한 남자의 이름은 강도현.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천장, 낡은 형광등,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 유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군용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도 없는 사각형 공간. 깨어나셨군요.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어제였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물컵을 건네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몽골 접경 지역 통신부대 막사입니다. 당신을 병원으로 옮기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유진 씨는 물을 마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리도 거즈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몸은 쑤셨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제 매니저, 승무원들은?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1명은 중상을 입어 울란바토르로 후송됐고요. 당신이 그나마 가장 경미한 부상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 공항에서 나눈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남자의 질문에 유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제 신분을 숨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직 유효한가요? 그 부탁? 대답하기 전에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한유진입니다. 피아니스트예요. 유럽 투어 중이었고요.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언론이 몰려들 겁니다. 외교 문제도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회복하고 돌아가고 싶어요. 한유진. 남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신 소속이 어디죠?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현입니다. 통신병으로 복무 중이고 이 부대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도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르죠. 다음 날부터 유진 씨의 은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막사 구석에 비어있는 창고로 옮겼습니다. 통신실 바로 옆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이라 발각 위험이 적었습니다. 식사는 제가 가져다 드릴 겁니다. 낮에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 부대는 작아서 낯선 얼굴이 있으면 바로 눈에 띕니다. 도연의 말은 간결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진통제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밤마다 사고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추락하는 기체, 비명, 그리고 수연의 빈 좌석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또 악몽을 꾸셨군요. 그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대에 서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하세요. 이런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실 텐데요. 항공사 측에서 연락했을 거예요. 생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것쯤은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 씨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실감은 희미해졌습니다. 피아노가 그립나요? 도연이 저녁 식사를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습관이에요.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거든요. 여기엔 피아노가 없습니다.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건반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릴 적에 제 동생이 비슷한 걸 했던 기억이 나서요. 유진 씨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연 씨. 도연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도연이라고 부르세요. 그날 밤 유진 씨는 종이에 88개의 건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무음의 쇼팽을 연주했습니다. 창고 밖에서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도 모른 채 통신병 강도연, 보급품 수령 확인 서명하세요. 부대 행정실에서 상급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서명하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주째였습니다. 그녀 한유진 씨를 숨긴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회복만 하면 조용히 국경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된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조사팀을 파견했고 생존자와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치료 중, 위치 미상, 애매한 한 줄이 전 세계 언론을 자극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연일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서 그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대장이 순찰 나온다고 합니다. 도연이 창고 문을 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종이 건반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위험한가요? 이 구역까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주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어깨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고 머리의 타박상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도연 씨, 네.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순 없잖아요. 당신도 저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왜 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있나?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도현, 너 요즘 이상하지 않아? 같은 소대의 민수가 식당에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밤마다 통신실 쪽을 왔다 갔다 하더라. 불면증이야, 뭐야? 통신 장비 점검하는 거야. 최근에 잡음이 심해서.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부대장실 앞에서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입니다. 한국 국적의 여성인데 혹시 이 근처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우리 부대 관할 구역은 이미 수색했잖나. 아무것도 없었어. 네, 하지만 상부에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그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수색에 나선다면 그녀를 숨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재수색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늦어도 이틀 안에요. 그 전에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나요? 국경까지 50km입니다. 거기서 몽골 민간 마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쪽에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유진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위험해져요. 저를 여기까지 숨겨준 것도 모자라 국경까지 데려다 준다면 그건 군법 위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유진 씨의 물음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유진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스쳤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진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서로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도연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틀 후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지프를 준비할게요. 그때까지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세요. 도연 씨는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죠. 그럴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진 씨는 그의 손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도 저와 함께.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타령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국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 혼자 가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이라고요? 당신을 감옥에 보내는 게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정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새벽 3시 50분, 도연은 지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유진 씨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도연이 준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도연의 물음에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50km면 1시간이면 됩니다. 해 뜨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유진 씨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은 부대 정문이 아닌 후방 비포장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길은 정식 출입로가 아니었지만 순찰 시간대를 피하면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원 위로 지프가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밝혔습니다. 도연 씨, 한참을 침묵하던 유진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저를 도와준 것, 이 모든 걸. 도연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려면 아직 이르죠.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만약 제가 무사히 돌아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0km쯤 달렸을 때 무전기에서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에서 전 차량에 공지합니다. 비상점검을 실시합니다. 모든 차량은 현재 위치를 보고하세요.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유진 씨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발각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속도를 높여야겠어요. 지프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초원의 풀들이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5km를 남겨두었을 때 뒤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추격 차량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히 굳었습니다. 유진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대의 군용 지프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멈추면 당신도 끌려갑니다. 계속 가야 해요. 도연은 악셀을 깊이 밟았습니다. 하지만 추격 차량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도연, 즉시 정지하라. 이건 명령이다. 확성기에서 부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경 마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게르들이 초원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곳까지만 가면 유진 씨를 내려주고 민간 구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격 차량은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강도연, 마지막 경고다. 경고 사격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지프 옆 땅바닥에 튀었습니다. 도연 씨, 그만해요. 유진 씨가 외쳤습니다. 이러다 우리 둘 다 다쳐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마을까지 남은 거리는 단 2km. 도연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몽골 경찰 차량이었습니다. 국경 순찰대가 상황을 감지하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프가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내리세요. 빨리. 도연 씨, 지금 내리면 당신은 민간인으로 처리됩니다. 사고 생존자로요. 하지만 계속 제 차에 있으면 공범이 돼요. 유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데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각오했던 겁니다. 당신을 살리기로 결심한 그날부터요. 차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즉시 하차하라. 손을 들고 나와. 도연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주세요. 그리고 피아노를 계속 치세요. 당신의 음악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도연 씨, 가세요.
이제 유진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몽골 경찰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 남아 천천히 손을 들고 내렸습니다. 부대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강도연, 너 지금 뭐 한 거야? 부대장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생존자를 은닉하고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명령 불복종까지. 넌 끝났어.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는 경찰 차량 옆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가세요. 유진 씨는 입술을 깨물고 경찰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도연, 너는 군법에 의해 체포된다. 부대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프에 실려 부대로 돌아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를 처음 만난 그 새벽처럼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잘 가요, 한유진.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도 모른 채 스위스 제네바 빅토리아 홀 무대 위에서 유진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청중은 숨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2,000석이 가득 찬 객석,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음악 애호가들, 그리고 그녀를 비추는 따뜻한 무대 조명. 5년 전 그날 이후 유진 씨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화음이 홀을 채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진 씨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유진의 미소.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그 초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진, 오늘 공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백스테이지에서 기획사 대표가 샴페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주변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달 카네기홀 공연도 매진이에요. 그리고 내년 일정도 거의 확정됐고요. 파리, 베를린, 도쿄까지. 유진 씨는 짧게 웃으며 적당히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분장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그녀는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돌아왔고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기적의 생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그곳에 남겨두고 왔는지. 한유진 씨, 잠깐 인터뷰 괜찮으시겠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한 음악 잡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사고 이후 첫 유럽 투어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시 몽골에서 실종되셨다가 발견되셨죠. 그 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부상이 심했고 대부분 병원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냄새, 종이 건반, 도연 씨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의 온기. 혹시 그때 도와주신 분이 있나요? 유진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분은 조용히 살기를 원하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유진 씨는 호텔 창가에 서서 제네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그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 몰래 알아봤지만 군사 기밀과 외교 문제 그리고 자신의 유명세가 벽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강도연은 군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형기를 마쳤을 거라는 것. 살아있을까? 무사할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녀는 매일 밤 그 질문들과 싸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앙코르 공연. 유진 씨는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쇼팽의 녹턴 모음.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 묘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관객석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이어가며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2층 발코니석, 1층 중앙, 그리고 뒤쪽 스탠딩석,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3층 구석, 어둠 속에서 서 있는 남자.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유진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초원 한가운데서 그녀를 구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진 씨는 인사하며 다시 그쪽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유진 씨는 무대를 뛰어내려 객석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3층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도현. 5년의 세월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야위었고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 공연 일정을 봤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오더군요. 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유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 씨는 잠시 놀랐지만 곧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왜 사과하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감옥에. 제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떨어뜨렸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이의 온기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제대하고 한국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도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유진 씨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랑 저녁 먹어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5년치가 밀려 있어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유진 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